자, 금융소득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자소득 금액과 배당소득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네, 이자소득 금액과 배당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공식이 밑에 있는데요. 이자 배당의 소득 금액은, 즉 금융소득 금액은 이 말인데요. 금융소득 총수익 금액에서 네, 그러니까 총수익 금액과 같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자, 금융소득 금액은 금융소득 총수익 금액과 같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서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총수익 금액을 얘기할 때는 비과세는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리과세도 있으면 분리과세도 빼는 겁니다. 자, 앞에서 열거할 때 비과세는 우리가 알아뒀단 말이에요. 비과세. 그거는 우리가 총수익 금액에서 제외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분리과세는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과세는 요 밑에 나오는데, 자, 그러면 왜 이 공식을 이렇게 박스까지 만들어서 해놨느냐? 우리가 이 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총 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것을 우리가 소득 금액이라고 해요. 소득세에서 소득 금액이다라고 한다면, 네, 소득 금액은 총 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것을 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필요 경비라는 것은 뭐냐? 이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필요 경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을 한번 따져보면은요. 자, 이자는 이제 은행에다 돈을 넣어놓고 받는 게 이자잖아요. 그 이자를 받기 위해서 내가 은행에 택시를 타고 교통비가 나갔다 하면 그게 이제 필요 경비로 만약에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게 필요 경비라고 보시면 돼요. 필요 경비. 내가 이자 소득이 이번에 10만 원 발생했는데 필요 경비란 뭐냐? 내가 이자 소득 10만 원, 10만 원을 받으려고 은행에 가서 내 통장에서 입금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은행에 가는데 들어가는 비용? 뭐 이런 정도. 자, 그런데 금융소득은 필요 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요게 중요합니다. 요 밑에 혹시 있지 않을까요? 네, 없네요. 그 부분이 없으니까. 자, 여기다가 메모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금융소득은 필요 경비 인정하지 않음. 금융소득은 필요경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박스의 공식이 아주 단순해졌어요. 이자와 배당소득 금액, 니콜, 이자와 배당소득 총수익 금액. 빼는 게 없단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다른 사업소득이라든가 이제 이 배 했으니까 다음에 사업소득 나오겠네요. 사업소득 나올 때도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 하면은 언제나 비과세와 분리과세는 총수익 금액에서 빼고 계산하는 겁니다. 빼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득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벌어들인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그건 빼줘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장부를 기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업소득은 이제 우리가
당기순이익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득세 납부할 때 사업소득과 당기순이익이 금액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세무회계와 재무회계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재무회계는 우리가 회계 그 규칙에 의해서 회계 처리 기준에 의해서 회계 정보를 만들어 가지고 당기순이익을 내는 거고, 그다음에 뭡니까, 사업소득세 세금을 납부할 때는 세법에 의해서 납부를 하거든요. 세법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법하고 우리 재무회계하고 그 차이 부분이 있어요. 그 차이 부분을 조정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소득세 세무조정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과 사업소득 금액은 일치하지는 않지만 필요경비를 빼주기 때문에 우리가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것이 당기순이익이잖아요. 그래서 개념상으로 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렇지만 금융소득은요, 필요경비가 없다는 거 이것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원천징수 한다고 그랬죠? 원천징수. 이자나 배당을 지급하는 은행이나 기업이 지급받는 자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는 지급금액에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세율은 밑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세금을 징수합니다. 지방소득세 제외한 국세만 이래요. 그러면 지방소득세는 여기에 10%가 또 지방소득세가 되기 때문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지방세까지 합하면 27.5%가 되는 거고요. 여기 우리가 앞으로 나오는 세율표는 지방소득세를 다 뺀 거예요. 국세만 가지고 기록을 한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부담하는 것은 여기에 25%에 곱하기 10%, 즉 2.5%가 추가된다. 그래서 25다 그러면 27.5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는데, 기본세율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뒤에서 보는, 우리가 앞에서 우리 소득세의 세율은 8단계 초과누진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랬잖아요. 6%부터 45%까지. 거기에 적용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 적용되는 것도 있고 12% 적용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이 기본세율표. 그 다음 세 번째, 조세특례법상 분리과세가 되는 이자소득. 이자소득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은 5 내지 14%. 5 내지 14%. 비실명 이자소득.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로 바뀐 지 오래됐죠. 그래서 우리가 예금을 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은행에 예금하려면 다 실명제입니다. 예금에 여러분이 이제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하려면 자기 신분증 내야 통장을 개설할 수 있잖아요. 제도가 바뀌었죠. 금융실명제로.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홍길동 이런 이름으로 통장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금융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비실명으로 예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그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45% 내지는 지금 90%는 뭐냐면 현재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0%의 세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실명에 대한 이자 소득은 이자의 90%가 세금으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세율이 제일 높죠. 이 비실명.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이자 소득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이자 소득 하면은 이제 보통예금 기준이 보통예금에
보통의 금에서 이자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제 이자를 받는다 그러면 1년짜리 정기예금 같은 거 우리 개인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정기예금 만기 때 이자를 받을 때요. 요만큼 세금을 여러분이 납부하게 됩니다. 은행에서 14% 하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1.4% 해가지고 15.4%만큼 세금을 공제하고 여러분에게 이자를 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요거는 좀 알아둬야 되겠죠. 시험을 우리가 보기 위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뭐 일반적인 이자 소득은 우리 개인들도 늘 은행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 내가 은행에서 이자 만기 때 이자를 얼마를 내야 될까? 이자가 30만 원 붙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30만 원 곱하기 계산기로 15.4% 계산기 두들겨 보면 됩니다. 15.4% 떼내고 돌려줄 거예요. 자, 원천징수 세율에서 여러분이 일반적인 이자 소득에 대한 세율 정도 하나 알아두시고요. 비실명 요거 좀 굉장히 크니까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당 소득에 대한 세율표, 원천징수 세율표 보겠습니다. 똑같아요. 어떤 점이 똑같아요? 비실명 배당 소득 45%, 90%. 조세특례법상 5%에서도 14%.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5%. 아까 이자 소득이 뭐하고 같냐면 비영업대금의 이익하고 세율이 같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 우리가 은행이 아닌 개인이나 기관이 기업이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 소득이 발생하면 비영업대금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일반적인 이자 소득보다 세율이 높지 않습니까? 25%. 마찬가지로 배당인데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좀 일반적인 배당보다 세율이 높습니다. 25%. 그리고 일반적인 배당 소득은 우리 일반적인 이자 소득하고 세율이 같대요. 14%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더니 삼성전자에서 이번에 만약에 배당을 결의했다. 그러면 이제 통장에 배당금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배당금이 20만 원으로 결정이 됐다. 그러면 거기서 14% 세금 공제하고 들어올 거예요. 근데 14%만 공제하는 게 아니라 지방 배당 소득세도 있으니까 15.4% 공제하고 들어옵니다. 자, 이자 소득과 세율이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자 소득 등, 즉 배당 소득을 포함해서 어떻게 종합과세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자와 배당 그리고 나머지 6가지 이자 배당을 포함해서 6가지 세목은 종합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종합과세할 때 어떻게 하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중 비과세와 무조건 분리과세를 제외하고 제외한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비과세하고 이 분리과세는 무조건 분리과세는 일단 종합과세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분리과세는 아까 우리가 분리과세에서 앞 시간에 그 소득세의 종류에서 분리과세 개념에 대해서 우리 이해했죠. 원래 종합과세 세목인데 종합과세 하지 않는 게 분리과세예요. 그런데 분리과세로 또 들어와 보니까 무조건 분리과세도 있고 조건부 종합과세는 다른 말로 말하면 조건부 분리과세나 같은 말입니다. 자, 조건에 합당하면 종합과세하고 아니면 분리과세 한다는 게 조건부 종합과세예요. 그러면 무조건 분리과세는요, 절대로 종합과세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 금융소득에서요, 무조건 분리과세 하는 것이 뭔가를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비실명.
자, 비실명은 굉장히 높은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소득세의 가장 높은 세율 45%지 않습니까? 소득세의 구간 중에서 제일 초과 누진 세율 중에서 제일 높은 세율이 45%예요. 그러니까 이 비실명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제일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를 이미 했기 때문에 종합과세 해가지고 과세 표준이 낮아지게 되면은 낮은 세율, 저 밑에 15%나 20%가 적용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실명에 대해서는 조금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싶은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리과세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분리과세하면 불리하기 때문에 여기에 소득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세율이 높은 원천징수는요. 분리과세하면 불리해지는 거예요. 종합과세하면은 낮은 세율도 적용받을 수 있거든요. 구간별로. 자, 그 다음에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이 있잖아요. 이건 기본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것 같지만 합해지면 어떻게 해요? 과세 표준이 높아지죠. 다른 세금하고. 그래서 직장 공제회 초과 반환금에 대해서는 이런 소득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분리과세 해주는 거예요. 직장 공제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혜택 주려고 한 것 같아요. 이건 분리과세 하면은 합산 처리 안 하니까 이건 이득이 될 거예요. 분명히.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무조건 분리과세는. 자, 법원 보관금에 대한 이자소득. 이건 비과세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공익신탁을 하는 거로 인해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은 비과세였습니다. 근데 이 법원 보관금에 대한 이자소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법원에다가 무슨 법원의 어떤 재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면요. 법원에서 이렇게 보관금, 여기서 보관금이라고 하는데 공치금이라고 해요. 공탁금이라고 해요. 예. 그런 성격의 그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그걸 은행에다 넣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피고나 원고가 다시 그걸 찾아야 될 때가 있어요. 자기가 승소하게 되면 찾아야죠. 내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예탁금, 공탁금 찾아야죠. 그러면 은행에서 그동안 은행에 넣어놨더니 이자가 붙었단 말이에요. 그걸 국가의 소득으로 보지 않고 그 공탁금 예치한 그 피고나 원고인에게 돌려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분리과세 해준다 이겁니다. 이건 뭐 그것까지 종합과세 하기가 그렇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혜택 주려고 하는 거예요. 법원 보관금에 대한 이자 소득을 분리과세,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것은 이것도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원천징수는 14% 하는 거예요. 세금을 안 내는 건 아닙니다. 여기 원천징수 세율이 있죠. 14% 적용해서 세금은 내고 종합과세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확정신고 안 한다 이 말이에요. 5월 달에.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서 과세를 종결시키는 걸 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세특례법으로 분리과세되는 이자와 배당소득이 있어요. 조세특례법상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무조건 분리과세 해줍니다. 이것도 조세특례법이니까 혜택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금융소득 중에서 종합과세가 절대 안 되는 무조건 분리과세가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좀 시험 볼 때까지 잘 기억을 해주면 좋습니다. 이것을 알면 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뒤에서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2가지입니다. 자, 무조건 종합과세는요. 무조건 5월 달에 신고해야 된다. 다른 거하고 합산 신고해라. 무조건 종합과세는 첫 번째 보면은 원천징수를 안 했대요. 이건 세금을 한 번도 안 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5월 달에 꼭 확정신고해야죠. 원천징수 안 했기 때문에 세율도 알 수 없어요. 네, 원천징수 해야 된다. 원천징수 안 한 것은 종합과세 무조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출자 공동기업의 배당소득. 이게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배당소득을 앞 시간에서 열거할 때 제가 이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이 시험에서 보기에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그랬는데 왜 나오냐면 무조건 종합과세를 해야 하는 그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거예요. 즉 금융소득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징수 되지 않은 거는 당연히 종합과세 해야 되고 그래야 세금을 한 번이라도 내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 딱 더 있는 게 이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언제나 종합과세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무조건 종합과세. 자,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있는 조건부는 일반적인 이자나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말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포함해서 일반적인 정기예금이나 적금에 대한 이자나 또는 일반적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받은 배당소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했지 않습니까? 네, 원천징수 했고 하기 때문에 조건부 종합과세 어떤 조건이 있느냐? 2천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 한다. 예, 요 합계가 2천만 원 되느냐? 2천만 원. 우리가 이자를 2천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다. 그러면 굉장히 그 자산, 금융자산이 굉장히 많아야 되겠죠. 네. 주식도 굉장히 많아야 아마 배당금 2천만 원 가깝게. 네. 부자들은 2천만 원은 아마 받을 겁니다. 주식 많이 유명한 배당을 많이 하는 무슨 뭐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회사의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다 그러면 배당 소득도 꽤 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은행의 예금도 뭐 수십억 원 내지는 수백억 원씩 이 예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2천만 원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조건부 종합과세는 무조건 종합과세하고 소득금액, 이자 소득금액과 배당소득 금액을 더해서 2천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 이하이면 분리과세 된다는 거. 요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소득에 대해서 좀 너무 혜택을 많이 준다 해가지고 일부 어떤 국회의원들은 요거 이 한도를 좀 낮춰라. 종합과세를 좀 많이. 금융소득이 자산소득이잖아요. 자산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좀 지금보다 좀 좀 낮춰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과세의 한도 요 2천만 원을 낮춰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 입장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이 잘 살게 돼가지고 자산이 다 뭐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 또 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은데 2천만 원이면 너무 작지 않느냐. 한도를 높이자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제 개인적으로는 2천만 원의 이자 소득이 발생한다면 굉장히 큰 부자로 보여집니다. 금융자산으로는 굉장히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천만 원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하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2천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다. 그때 무조건 분리과세는 빼고요. 이건 항상 분리과세 되는 거니까 무조건 종합과세와 조건부 종합과세인 이런 일반적인 이자와 배당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2천만 원이 초과되면 종합과세 한다. 합치는 게 2천만 원. 예. 요거 합칠게. 이건 어차피 종합과세 해야 되는 거고 그거 포함해서 나머지 일반적인 이자 배당과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걸 합쳐서 2천만 원.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네,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 이론 시험에서 대두되는 게 이걸 종합과세 해야 되느냐 아니면 분리과세로 종결해야 되느냐 이 판단을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문제 많이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사업소득에 열거된 것이 뭐가 있는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업이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뭐 사업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이 다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 사업소득이란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으로서 생기는 소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의 소득이 여기서 말하는 사업소득입니다. 법인의 사업소득은 법인세에서 과세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업소득은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사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이다. 네, 사업이라는 것은요,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어쩌다 한번 사업과 비슷한 어떤 사회적 활동을 해서 소득이 발생했어요. 그건 반복적인 게 아니라면 그건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자, 그러면 어떤 사업들이 있는가 볼까요? 농업이라는 게 있겠죠. 농업.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도 있겠습니다만은 제외되는 게 있어요. 농업으로 안 보는 거. 작물 재배업, 곡물이나 식량 작물을 재배하는 업은 제외한다. 네, 우리가 이제 집에서 논 열마지기 가지고 이렇게 그 농사를 짓고 있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농민이라고 그러잖아요. 농민. 네, 농민이 그 농업을 하는 사업자는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거기서 우리가 작물을 재배해 가지고 식량으로 쓰고 있죠. 먹어서 내가 먹고 또 남는 거는 농협에 이렇게 농협 수매에다가 팔고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법인이 농업 법인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거는 개인 사업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법인으로서 그건 별도로 과세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농부. 네, 농부. 그래서 사업소득 신고 안 하죠. 농사 이렇게 자기가 개인적으로 짓는 걸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사람 아마 못 봤을 거예요. 자, 개인이 하는 광업 사업소득에 해당이 되고요. 이건 사업자 번호가 있는 경우예요. 사업자 번호. 여기 농업도 사업자 번호가 있어요. 광업도 사업자 번호가 있어야 되고요. 개인 사업자니까. 그다음에 제조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있을 수 있고요. 전기, 가스, 증기 이런 사업도 있고요. 수도, 하수도, 폐기물 사업 이런 사업도 있답니다. 건설업 하는 개인 사업자도 있고요. 도소매하는 개인 사업자도 있습니다. 운수나 창고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도 있고요. 숙박이나 음식점을 하는 개인 사업자도 있습니다. 정보통신 관련된 개인 사업자도 있고요. 금융이나 보험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도 있습니다. 네. 여기 은행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은행은 법인이죠, 법인. 그래서 개인이 하는 금융업, 네. 사채업자, 네. 허가받은 사채업자. 허가받은 사채업자는 사업자 번호 내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다음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네, 개인이 하는 부동산업을 말하는 거예요. 다만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이나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로 가느냐면요. 기타 소득에 나중에 나옵니다. 여기다가 이것은 기타 소득이다 이렇게 메모 하나 해놓으면 돼요.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지역권이나 지상권을 설정해가지고 소득이 발생했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역이나 지상권이라는 게 뭐냐면 토지에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예. 지하나 토지의 지하나 지중에다 공중에다가 어떤 그 설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밭이 있다든가 논이 있다든가 이런데 거기에 지하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송유관이 만약에 거기에 매설이 된다? 그러면 내 땅인데 그 밑에 송유관이 매설된다 그러면요.
그 송유관 사업체에서 거기에서 그 땅을 내가 쓸 수는 있는데 그 위에 지하를 말이죠. 지하를 대여하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거기서 소득이 발생하는데 그걸 우리가 그것은 사업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런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부동산업하고 관계없다 이거죠.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이라고 보지 않는다. 지역권, 지상권은. 그래서 이건 기타 소득에 나중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라는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업시설이라든가 이런 임대 서비스업도 있고 교육을 하는 저와 같은 개인 사업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업이나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도 있습니다. 예술, 스포츠나 여가 관련 서비스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도 있어요. 협회나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경우도 있고요. 가구 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가구? 자, 복식부기 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유형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네.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 중에 복식부기 의무자는 말이죠. 우리가 이런 유형 자산을 처분하면은 유형 자산 처분 이익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 유형 자산 처분 이익은 당기 순이익이죠. 그러니까 사업 소득으로 과세가 자연스럽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사업의 종류를 다 열거했지만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것도 사업소득으로 본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요. 개인이 논밭 작물을 생산하여 이용하는 것은 비과세다. 비과세 사업소득이 된다는 거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주택을 임대해 가지고 소득이 발생했어요. 비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한 개의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 12억 원 초과하는 주택은 우리가 여기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여기 기준시가는 시가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공시지가라고 하던가요? 공시가격을 말합니다. 12억 원 초과 주택은 한 개의 주택을 임대했더라도 그건 사업 소득세로 신고해야 되고요. 그러지 않은 거는 비과세. 농어가 부업소득도 비과세고요. 전통주 제조에 관련된 것도 비과세입니다. 나머지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논밭 작물 생산 요거하고 일개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라는 거 요 두 개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거는 이제 아까 그 공식에 딱 대입이 되네요. 자, 조금 전에 금융소득 금액은 총수익 금액하고 그냥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업소득 금액은 총수익 금액하고 같지 않습니다. 필요경비를 빼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세요. 그러면 총수익 금액에서 여러분 필요경비 빼주면 됩니다. 이 사업소득 금액을 이배사 근영기 거를 다 더하면 그게 종합소득 금액이 돼요. 6가지의 소득 금액을 다 더하잖아요. 그것을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앞에서 이자 소득 금액, 그 다음에 금융소득 금액 구하는 방법 알았잖아요. 이번에는 사업소득 금액을 구하는 방법 알았어요. 이자 소득 금액과 배당 소득 금액은 필요경비 없어요. 총수익 금액 모두가 소득 금액이에요. 근데 총수익 금액에서는 뭐가 빠져요? 비과세하고 분리과세는 포함을 안 시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소득 금액에도 이 총수익 금액에는 비과세 그리고 분리과세가 있다면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사업소득 금액은 분리과세가 거의 없어요. 그러나 비과세는 있습니다. 아까 여기 이런 것들 한 두어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자, 사업소득에 대해서 과세 방법을 보면은요, 사업소득도 원천징수가 되는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원천징수가. 이게 딱 4가지 정도 있습니다. 자,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사업소득은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세율은 어떻게 되느냐? 의료, 보건, 용역 사업을 하는 사람의 원천징수. 자, 의료, 보건 용역이다. 그러면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네. 자, 간호사가 사업을 하는 경우는 뭐 흔한 건 아니겠어요.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러나 의사는 많이 있죠. 네. 옆에 만약에 창전병원이라는 데가 있다. 병원이 법인도 있지만 개인 병원도 있죠. 개인 사업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병원에 의사 선생님을 만약에 이천에 체육회나 뭐 축구협회, 배구협회 이런 데서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배구 대회를 한다, 축구 대회를 한다. 그러면은 거기 환자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네, 외과 의사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그날 하루 거기 의사로 이렇게 말하자면 근무를 위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뭡니까? 그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했으니까 그 협회나 아니면 시에서 인건비를 지급해줘. 그러면 의사는 수입이 발생했죠. 그러면 의사는 자기 의사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만약에 2,000시가 지급한다 그러면 100만 원을 만약에 지급한다. 100만 원에서 3%를 뺍니다. 이것이 원천징수 세율이 3%예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3%. 의료보건 용역에 대해서 3%. 그 다음에 요 부가세 면세 대상 인적 용역에 대해서도 3%. 두 개가 같습니다. 예, 부가세 면세 대상 인적 용역의 대표적인 것이 교육기관입니다. 학원. 네, 우리 교육 서비스가 면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같은 교육 사업을 하는 자가 만약에 이천시의 어느 부서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 만약에 위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강의를 해줬습니다. 부가가치세 특강 해가지고 1시간짜리 강의해주고 30만 원을 받기로 만약에 했다. 그러면 30만 원을 줄 때 이천시에서 3%. 근데 항상 여기서 3%라는 것은 3.3% 뗀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소득세 밑에는 지방소득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3%에 또 10%. 그래서 3.3%하고 0.3%두 개를 더해서 3.3%를 공제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료보건업의를 하는 사람이라든가 부가세 면세 사업에 관련된 인적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업자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3%가 있고요. 그 외에도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사업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20% 원천징수. 세율이 높네요. 그 다음에 봉사료 수입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도 있습니다. 봉사료 수입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는 5%. 그 다음에 노점상인의 소득 또는 농축수산물 판매업자, 이걸 우리가 그 납세조합이라고 하는데요. 납세조합. 5일장 같은데, 네, 5일장 같은 이런 데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납세조합을 조직합니다. 납세조합에 의해서 원천징수를 하게 돼요. 그 조합에서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때는 이런 사업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하는 제도가 이런 정도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은 원천징수도 있다. 이런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종합과세.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은 분리과세를 합니다. 주택 임대소득, 소규모 임대소득이라고 하는 규모는 이제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거고요. 그 외의 사업소득은 원천징수를 했더라도 언제나 종합과세합니다. 원천징수 했더라도. 그래서 사업소득은 종합과세, 대부분이 다 종합과세다. 분리과세가 소규모 임대주택, 주택 임대소득 이것만 분리과세가 있다 하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뭐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뭐 시험 문제도 여기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근로소득 한번 열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